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리의 객체입니다. 예, 민총에 들어와서 민법 총칙에서 처음에 권리를 배우셨죠.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권리 법력설입니다. 다른 분 교과서에 아마 이건 내용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권리 법력설. 다음에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 법인. 권리의 오늘은 권리의 객체입니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권리의 대상인가? 권리의 객체. 다음에는 이제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가 있고 소멸시효 같은 것도 있죠. 이건 그때 가서 보시려 하고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입니다. 주어진 의사의 힘. 권리를 누리려면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권리의 객체로서 권리의 종류별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입니다. 이 일정한 행위를 극부라고 하죠. 극부. 형성권은 법률관계 그 자체입니다. 형성권은 법률관계 그 자체. 다음 물건입니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입니다. 유체물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한 것으로서 오감에 의하여 느낄 수 있는 것과 형체가 없는 무체물로서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여기서 오감이 있죠. 오감. 오감은 5가지 감각기관입니다. 눈, 글씨를 쓰면 안되겠습니다. 눈, 그 다음에 귀, 코, 혀, 그 다음에 피부, 신체. 이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하여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유체물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은 독립한 존재해야 합니다. 독립한 존재일 것. 사람의 신체가 물건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사체나 유골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체, 유골. 제 1008조의 3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속하고, 판례는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 유골은 민법 제 1008조의 제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고, 상속이 아니라 승계입니다. 승계.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 유골, 피상속인 자신이란 말은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의 자신의 유체 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하여 사체나 유골에 대한 권리는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하여 특수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란 거죠.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고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란 거죠.
호주 상속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주 상속이 있을 때는 제사 주제자에게 상속이 됐는데 지금 호주 상속이 폐지됐기 때문에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된다고 합니다. 분묘가 상속되는 게 아니라 승계.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부동산, 그 밖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므로 지하수인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됩니다. 판례를 보면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이나 조강권에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토지 밑에 토지 지하에 광물이 묻혀 있어도 그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고 광업권이나 조강권이라는 다른 권리, 특별한 권리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토지. 토지의 개수는 필을 표준으로 하며 한 필, 두 필. 필을 표준으로 하며 한 필지 두 필지 그러죠. 필을 표준으로 하며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록 등기부에 분필의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필, 그러니까 필을 나누었다는 거죠. 한 필의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눈 거. 분필. 칠판에 쓰는 분필이 아니고요. 나눌 분자. 분필입니다. 그 등기가 일등기 기록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필 등기가 일필의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분필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필의 토지는 하나의 부동산이 되므로 등기부도 하나만 개설되어야 합니다. 1등기 기록주의. 특별히 문제가 없죠.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언제 토지와 독립성을 가지는지 판례에는 최소한 기둥,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주벽, 이 세 가지 갖추어져야 토지와 분리하여 건물이 독립성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은 건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신축 건물이 경락 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천장 슬라브 공사 완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긴 하지만 독립된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독립된 건물로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기둥, 주벽,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 지하 1층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 하였다면은 신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게 아니고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매에 입찰할 때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에 경매가 된다면 이 건물이 독립성을 갖추는가 안 갖추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판례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독립성 관한 판례 하나 더요. 철제 H빔으로 기둥을 세웠죠.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 바닥에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 깔았는데 벽이 없어요. 벽이 없으므로
이 앞에 판례에서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한다겠죠. 건물이 독립성을 가지려면. 그런데 벽이 없으므로 이 주차시설은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구분 소유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독립한 건물이면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우선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없으니까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의 개수는 5자가 있습니다.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거래 관념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참 추상적이죠. 이거 사실관계를 봐야 이게 아는데, 이거 다시 물권에서 다시 물권법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시죠. 인목이 토지와 독립되는 경우입니다. 인목은 서 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토지와 독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이 안 돼야 맞죠. 토지에 부합해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에게 기속돼야 되는데 토지와 독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수목, 그러니까 나무,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나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목 등기를 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수목이 독립한 부동산, 나무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입니다.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생유하는 수목이 인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 그 수목의 가액은 최저 경매 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인목 등기가 되었으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니까 토지 평가를 할 때 최저 경매가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최저 경매 가격을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수목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목이 독립한 부동산이 됐으니까. 독립이 됐으니까요. 다음에 명인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은 물권에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 소유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어떤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매매했는데, 산에 있는 나무 수목의 집단을 매매했는데 그 산 입구에다가 여기 이 산에 있는 나무는 홍길동이가 소유한다, 이렇게 게시판을 써서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명인 방법입니다. 인목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된다는 것이 대부분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인목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홍길동의 것이라고 그 나무에다 크게 써가지고 나무 껍질을 깎아가지고 거다가 페인트로 글씨를 써놓으면은 그 나무는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가 있죠. 명인 방법. 그래서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된다는 것입니다.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다룰 수가 있죠. 미분리의 과실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과 과손에 사과가 열려 있는데 그 사과가 열린 채로 따지 않고 열린 채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손에다가 써야겠죠. 이 과손에 열린 사과는 전부 홍길동의 것이라고 게시판에 써서 붙이든가 뭐 해야겠죠. 그러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었으니까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담인데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인데, 밭대기라고 있죠. 밭대기. 농작물을 경작해 가지고 수확을 하지 않은 채로 밭에 그대로 지금 생육하고 있는 채로 중간 상인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지금 밭대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밭대기란 말을 쓰면 좀 급이 낮아 보이고 밭대기란 말을 안 쓰고 포전 거래라고 합니다. 포전 거래. 포전 거래, 포전 거래, 포전 매매 뭐 이렇게 되겠죠. 포전 매매. 그러니까 포자는 이게 묘포, 묘포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묘목이 자라는 포장,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포장이라고 있죠. 상품 포장 말고 어떤 작물이 자라는 그 장소, 그 장소를 포장이라고 하죠. 포장.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과 묘목 포장 그러죠. 그러면 사과 묘목이 자라고 있는 그 그 땅을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 포장할 때 이 포자를 따가지고 포전, 전자는 밭전자겠죠. 뭐 보나마나. 그러니까 포전 거래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입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전 거래 계약서가 있습니다. 포전 거래 계약서. 계약서 양식이 있고요. 이 밭대기 거래를 하려면은 포전 거래 계약서를 꼭 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지자체에서 권하고 있고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이게 아마 권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입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인방법이란 게 앞으로 농수산물 거래에서는 적어도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포전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제가 농사지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밭대기 거래를 해도 이게 계약서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농가들도 이 포전거래 계약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명인방법도 이게 앞으로는 이제 점차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셔가지고 변호사 되시면은 이 포전거래 계약서 아마 만나실 것 같습니다. 농작물이 동집한 물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수확기간이 짧은 농작물의 기속에 관하여 판례가 지금 약간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쪽파에 관한 판례인데요.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쪽파를 매매를 했죠. 매매했는데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쪽파를 매매를 했으면 즉시 그거를 쪽파를 수확해 가지고 가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쪽파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그 밭에서 수확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명인방법을 해야겠죠. 이 쪽파는 홍길동이가 매매해가지고 홍길동이가 지금 소유권자이다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야 되는데 팻말을 안 붙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거 25년 전, 26년 전 판례네요.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이미 처분을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이 판례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판례가요, 재물 손괴죄라고 했죠. 재물 손괴죄인데 이거는 형사 판례입니다. 민법 판례가 아닌데 교과서에 이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도대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가 해가지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교과서는 지올림 교수님의 교과서입니다. 말 나온 김에 출판사에서 어떠한 뭐 광고 뭐 협찬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좋아서 그냥 교과서로 선정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판례가 자세히 안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형사 판례예요. 민사 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쪽파를 수확하지 않고 밭대기로 지금 거래를 했는데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쪽파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니까 쪽파를 매매를 했지만 쪽파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경작한 사람에게 있죠. 갑이 경작했다면은 갑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거 써볼까요?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차 매매를 했는데 명인 방법을 안 갖췄습니다. 명인 방법을 안 갖췄으니까 갑이 그대로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갑이 병에게 다시 쪽파를 이미 매매하기로 약정했어요. 이미 처분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약정 기간 후네요. 약정 기간 후로 보이죠. 약정 기간 후에 제3자, 그러니까 병이 쪽파를 손괴를 했어요. 쪽파를 뭐 갈아엎었다거나 뭐 했다거나 했겠죠. 손괴를 했으면은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에게 쪽파의 소유권이 기소했기 때문에 병이 자기 물건을 손괴했으니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형사 판례까지 설명이 됐는데요. 우선 민법을 공부하시니까 여기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사 판례이지만 민사 소유권 기속에 관한 법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판례로 또 넘어가 봅니다. 명인 방법을 안 갖춘 농산물 또 있습니다. 판례가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기속한다. 여기서 입도가 나오죠. 경작권이라는 말 나오죠. 경작권. 이거 민법에서는 경작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작권이란 말이 여기서 뭐 토지를 전세했거나 아니면 토지를 임차했거나 아니면 또는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면은 경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전세 또는 임대, 그 다음에 지상권, 사용대차, 토지의 사용대차를 설정해도 토지를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임대, 그 다음에 지상권, 사용대차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 여기서 입도가 있죠. 입도는 뭐냐면 꼿꼿이 서 있는 벼라는 겁니다. 서 있는 벼. 그러니까 벼가 지금 성장해서 자라고 있죠. 그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은,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를 갖추었다면은 그 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기속한다. 아주 특이한 판례죠. 이게 오래된 판례이지만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해 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었으면은 그 벼의 소유권은 그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에게 기속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리한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를 옛날에 곽윤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토지 소유자가 보면 진짜 이건 황당한 경우이죠. 무단 경작을 하더라도 무단 경작한 사람에게 벼의 소유권이 기속한다. 그런데 이제 다른 판례를 또 보면은 이게 이 판례는 지금 요거는 민사 판례이고 요거는 이제 형사 판례입니다. 또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고 다르죠. 권한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이 농작물하고 수확기간이 짧은 성장기간이 짧은 벼 같은 농작물하고 성장기간이 아주 긴 나무하고 이 판례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한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이죠. 권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무단으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무단. 타인의 토지상에 무단으로 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고 권한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권한이 없이 무단으로 식재했으니까 그 감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죠. 감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니까 그 감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감을 따게 되면은 감을 수확하게 되면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감나무를 소유하니까요. 그래서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리의 객체로서 동산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금전도 동산이지만 보통의 동산과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금전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주물과 종물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먼저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100조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서 보시면은 물건의 소유자, 그러니까 그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이 여기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은 주물입니다.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고요.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처럼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자가 그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은 다른 물건, 여기에 부속된 다른 물건도 같이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은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 종물, 주유소 건물은 주물, 주유기는 종물, 백화점 건물은 주물,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치는 종물, 횟집과 수족관에서 횟집은 주물, 수족관은 종물,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주물과 종물인데 횟집은 주물, 수족관은 종물 판례입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부속된 다른 물건입니다. 주물의 상용이란 것은 주물에 항상 사용하게 이바지하는, 주물에 항상 사용하게 이바지하는 부속된 다른 물건이 종물이란 겁니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과와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결정입니다. 이거는 여러 사례를 이제 보셔야겠죠. 어떤 게 그런가? 이 말만 가지고는 잘 연상이 안 되죠. 종물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연탄 창고와 공동 변소를 본체인 건물의 종물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는 종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의 기속이 되어야 합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이 사건은 이게 지금 2007-36933 이 판례가 자세히 소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사건은 소외인의 건물에 소외인,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가 아닌 사람, 소외인의 건물의 발전 설비 등 발전 설비가 렌탈 목적물입니다. 그러니까 소외인이, 그러니까 건물 원래 최초의 건물 소유자가 발전 설비 등을 렌탈 계약으로 설치했습니다. 최초의 건물 소유자가 발전 설비 등을 렌탈 계약으로 설치한 후 그 건물이 임의 경매로 원고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원고, 여기서 원고가 나오죠. 원고에게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렌탈 회사가 피고에게 렌탈 목적물을 매매한 겁니다. 매도한 겁니다. 지금 제가 타자를 이상하게 지은 것 같은데, 렌탈 회사가 렌탈 목적, 그러니까 발전 설비 렌탈 목적물을 피고에게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여기 피고가 있고, 렌탈 목적물이 건물의 종물인가입니다. 주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하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발전 설비를, 발전기를 렌탈했으니까, 렌탈한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렌탈 목적물은 건물의 종물이 될 수가 없죠. 이 판례입니다. 주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은 주물에 따라 같이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닌 경우가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는 먼저 보시면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나오죠. 종물. 그런데 종물이 아닌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첫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가릴 것이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게 지금 이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권법에 관해서 소유권 취득에서 다시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합된 물건이 이제 주물과 종물인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에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죠.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여야 하죠. 그런데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이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 타인의 물건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죠. 그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이라도 선의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매매에서 이 경매는 매매 일종입니다. 매매.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닌데 또 매수인이 선의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권법에 가서 선의 취득에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 취득,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으로서 저당권,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그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그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경매의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의 선의 취득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권법에 가서 다시 선의 취득 자세히 나오면은 이 판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58조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50조 물권법이죠.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 설정 후 종물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처분은 358조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의 설정 후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설정 전에 종물에도 당연히 미치죠. 설정 후 종물에도 미치고,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뿐만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 등에 의하여 변동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주물 처분하면 종물도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대표적인 게 매매이죠. 매매에 의한 권리 변동뿐만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 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판례. 종물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뭐 당연하죠. 이거는 종물 이론의 확장입니다. 권리 상호간에도 종물 이론이 유추 적용되어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과 그에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에 확장합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재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에 권리 상호간에도 종물 이론이 유추 적용돼요.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과 그에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 이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확장돼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 그에 종된 권리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임차권 확장된다는 거. 다음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판례인데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게 실행돼 가지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는 겁니다. 종물 이론이 이렇게 권리에도 확장된다는 겁니다. 종물 이론 확장 더 하나 보시죠.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죠. 원물과 과실입니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이거를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 과실 수취권자, 누가 과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는가?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유자. 여기서 수유자는 그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수유자입니다. 객관식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점유, 그 다음에 지상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목적물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이 부분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 나중에 이 조문을 다 보시게 되면은 안 외우셔도 이거에 다 과실 취득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우셔야 합니다. 조문 나중에 조문 보시면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실 수취권의 기속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권자에 기속된다. 천연과실은 예컨대 뭐 과손에 있으면 과실이 익으면은 이게 천연과실이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그러니까 과실을 수확하면은 또는 농작물을 수확하면은 수취권자에 기속된다는 겁니다. 과실이.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으로 임료, 지료, 이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의 기속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금전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받으려면은 그 존속기간이 있죠. 그 대출기간, 그 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겁니다. 지료 같은 지상권자가 지료를 받게 되는데 존속기간 일수, 그러니까 계약기간 그 일수로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물건의 객체에 대하여 해설이 끝났습니다. 이 민법은 조문을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문 제시를 안 하고 조문 인용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민법 조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만 지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교과서를 안 보시면은 나중에 무슨 말인가 이게 단순 암기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화이트보드를 지금 사용 중입니다. 이게 화이트보드 사용법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니까 어째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